안녕하십니까. GMP케어의 정재호 전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첨단 바이오약품 GMP 두 번째 시간으로서 출발 물질, 그 다음에 생산 관련,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출발 물질, 스타팅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GMP에서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발 물질의 유형별로 관리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 성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액티브 서브스탄시스라고 하면 이제 주 성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출발 물질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관련 위험의 공식적인 평가 또 주기적인 검증을 실시해라. 그래서 활성 성분으로서의 출발 물질, 그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품질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ATMP 우리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활성 성분의 경우는 이 품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 품질에 어떤 살아있는 것들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조업자에게 유통망이나 추적성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 성분을 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적성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번째, 원자재나 또 공정보조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냐. 원자재나 공정보조제의 경우는 제조 공정 확립 전에 또 각 원자재 변경 시 이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원칙에 따라서 오염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또 영향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을 내가 완전히 갖추기 전에 원자재나 보조제를 어떤 걸 쓸 건지 보통 선택을 하게 되겠죠. 선택할 때 QRM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 적절하면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번 선택된 각 원자재가 바뀔 때 다시 한번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자재 품질 위험을 줄이는 적절한 조치가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중이나 또 제조하는 도중에 이제 보관하는 경우 또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한 ATMP, 우리 그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원자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ATMP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원자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품질을 확보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 직접 접촉하는 원자재 같은 경우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바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회 사용 시스템, 이게 이제 싱글 유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회 사용 시스템의 경우는 이게 이제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 배양하는데 배양백을 내가 단회 사용으로 그냥 쓰겠다. 이런 경우는 미생물 오염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무균적인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리 일반적인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품질 부서에서 승인된 원자재를 그 내가 승인한 기한 내에만 쓰는 게 원칙인 거죠. 그죠? 사용 기한 내에 시험을 이제 사용 기한 내에 있는 것들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인 거고요. 만약에 사용 기한 내에 시험 결과가 안 나올 경우 그 이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거는 역시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서 영향을 평가한 그것을 토대로 이런 결정을 해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벤더 오디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벤더 오디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QBD 원칙이라고 해서 QBD라고 하면 좀 생소한 단어죠. 그죠?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설계 기반 그러니까 그 품질 기반 설계라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QBD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의 어떤 지식, 제품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해, 이런 지식 기반으로 어떤 관리 정책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체 유통망을 내가 잘 알아야 그 위험도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하고 이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이제 이 QBD 원칙에도 이제 이런 원자재 공급자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오염 방지 및 원자재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즉 바이오버든 일반적으로 이제 생물부하라고 하죠. 바이오버든 수준을 관리하고
또 이것이 멸균이 필요한 건지, 원자재를 내가 멸균해서 무균적인 원자재를 써야 될 것인지, 결국은 내가 이거는 제품의 오염의 차원에서 모든 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최종 제품이 멸균이 불가하다, 그죠? 최종 멸균이 불가하다. 이런 경우는 미생물 부산물 제거 능력이 또 제한적이다. 이런 제품의 경우는 원자재 품질이나 무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이제 거의 모든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제조 공정상 최종 멸균이 불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적이나 열을 이용한 멸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멸균이 불가하는 경우가 거의 100%고요. 이제 멸균을 하는데 이제 걸러주는 우리가 말하는 여과 멸균인 거죠. 여과 멸균도 어떤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이걸 0.2 마이크론으로 그냥 걸러내면 제품 자체의 어떤 품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원자재 자체부터 이제 그 균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출발 물질이나 원자재 공급자의 선택, 또 적격성 평가, 승인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은 PQS 용어가 계속 이제 막 약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PQS는 Pharmaceutical Quality System이에요. 제약 품질 시스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PQS, GMP의 어떤 큰 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접촉하는 물질, 원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문서화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급자의 감독 수준 이거는 이제 원자재의 출처, 제조 공정, 유통망, 복잡성, 또 ATMP의 최종 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위험에 비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원자재일수록 관리를 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를 똑같은 레벨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더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사람 유래 출발 물질의 경우는 정보 공유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출발 물질을 공급 계약할 때 이런 내용들도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제공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정보가 새롭게 발견되면 홍보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원자재의 경우는 제조업자의 품질 요구 사항을 제품 수명 주기,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동안에 공급자와 논의하고 동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항상 제조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GMP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출발 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혈액이나 조직, 세포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출발 물질들이죠. 사람의 혈액이나 조직이나 세포를 공여하고 채취하고 검사하는 것들은 여기에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뭐 여기에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면 혈액관리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인체 조직에 관한 법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가 재생의료 관련해서 법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관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관련 법률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령으로 규제 당국의 적절한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채취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포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세포 채취 시점부터 제조 후 환자 투여 시까지 무균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세포는 사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여과 방법으로 해서 멸균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 자체가 걸러져 버리기 때문에 세포의 경우는 세포 치료제는 전 공정을 무균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경우는 동등 품질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중대 이상 반응 이상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대개는 이제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많이 드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혈액 조직 세포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이 있잖아요.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혈액원이 있고 인체 조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직은행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원이나 조직은행에서 가공을 처리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이 현재 첨단바이오법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액이나 조직은행에 이제 제조관리자가 출하 승인을 하면 그런 이제 ATMP 제조업자에게 그런 결과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모든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적시한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 공급 이제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서면 계약에 따른 운송이라든가 보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직은행에서 수혜자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 반대로 추적성을 유지한다. 그렇죠. 비단 조직은행뿐 아니라 혈액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혈액이나 지금 인체 조직을 내가 채취를 해서 제품화를 하면 마지막에 이제 그 환자한테 투여한 그 시점에까지 이게 누구한테서 나와서 어떻게 제조가 됐고 어떻게 투여되는지를 전체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환자에게 어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아니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 우리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제조했는지 누구서부터 공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역으로 또는 정상적으로 추적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발 물질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약품과 좀 다른 어프로치가 바로 시드로트나 세포은행에 대한 체계인데요. 세포 배양이나 또 배아 및 동물의 번식이 포함된 동종 ATMP 제조 시, 그러니까 동종 ATMP의 경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기본적으로 오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대량으로 좀 만드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세포 배양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마스터나 제조용 시드로트나 세포은행, 셀뱅크를 갖추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때의 출발적인 어떤 그 세포, 출발 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출발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벡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드나 세포 은행을 시스템을 갖춰서 계대 배양 또는 세대 변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이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드로트 또는 세포 은행 또 활성 성분 완제품 간의 계대수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따라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허가 받으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출발부터 완제품까지 쭉 제조하는 것들을 다 적시를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허가를 받을 때 내가 제출했던 개대수, 예를 들어 뭐 6개 되면 6개대, 뭐 10개 되면 10개대 이런 개대수 범위 안에서 제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시드로트 또는 세포은행을 구축할 때, 또 유지할 때, 보관할 때 적절한 GMP 조건 하에서 수행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제 좀 질문이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MCB나 내가 MCB죠, 특히 MCB를 구축할 때 GMP 업체에서 꼭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꼭 GMP를 적합하는 업체에서 만들 필요는 없지만 GMP의 적절한 그런 규정을, 그러니까 GMP에 접근한 적절한 조건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문서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청정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ATMP, GMP 같은 경우는 추적성에 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서화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환경 하에서 또 오염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교차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문서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GMP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게 적절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드로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마스터 셀 뱅크를 구축하는 그런 것까지 막 자료를 우리가 허가 자료로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최소한 이제 그러한 이제 당연히 이 시드 뱅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마스터 셀 뱅크에 대해서는 허가 과정에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죠. 특성화라든가 특성 분석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스테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GMP 조건임을 사실 이제 그거는 제조업자가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보장. 적절한 통제 환경 하에서 제조가 됐다.
라고 제조업자가 나름대로 보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드로트나 세포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 환경을 그래서 시드뱅크의 경우는 별도의 어떤 그 시근 장치라든가 아니면 출입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은행 전 단계에 대한 추적 근거 문서 확보.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GMP 조건 하라고 하면 지금 MCB 전 단계가 보통 이제 RCB로 시작하죠. 연구용 시드로트로부터 시작하는데 RCB에서 이제 MCB를 구축할 때 어떻게 이제 그걸 MCB가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MCB가 바뀌면 제품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MCB에 대한 구축에 대한 근거 문서는 반드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드로트 세포은행 시스템에 있어서 실시간 사용할 때마다 내가 이제 연속적으로 품질 일관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안정성 또 회수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오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트로젠 탱크를 쓴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죠. 디프리저를 쓴다거나. 그래서 그다음에 세포 기반 ATMP 경우는 공해 장관 변동성 사유로 세포 재고 변경이 허가사항에 반영돼야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세포 기반 ATMP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해 자간 변동성 사유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마스터 시드가 하나이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마스터 시드가 뭐 복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허가 기준 또는 이런 허가 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관 용기의 밀봉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한 보관 온도로 해야 되고 액체 질소 같은 경우 특히 그다음에 MCB의 경우는 특히 두 군데 이상의 장소에다가 분리해서 보관해라. 왜냐하면 화재 같은 걸로 한 군데가 소실돼도 나머지 한 군데가 살아서 계속 제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드로트나 세포은행에서 한번 꺼내온 용기는 다시 뱅크로 집어넣지 마라라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분야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생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생산 공정 내내 출발 물질이나 원자재 품질 보장을 체계적으로 보장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제가 가능한 벡터 또는 감염 공해자 물질을 포함한 검체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집하거나 어디 집어넣거나 이동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방출이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수행을 하라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공정 단계에서 미생물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특별히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걸 쓰는지를 사실은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한 빨리 공정 중에 제거를 하는 게 원칙이고 항생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거는 무균적으로 제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생제는 무균 제조 공정을 대체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기나 작업자 또는 뭐 시설, 작업 장비 또는 시설에 대해서 잘 혼동되지 않도록 표시를 하게끔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제 과정에서 쓰는 장비들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ATMP에서 얼마나 쓰여질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쓰여진다고 하면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서 밸리데이션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중에 이제 오염 방지에 관한 부분이 교차 오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라. 이건 기본적으로 QRM 베이스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이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관리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생산 중에. 그래서 이제 청정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단계로 할 것인지 사실 이런 교차 오염 방지에 가장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정도를 설정하는 기준인 거죠. 청정도와 그다음에 차압이라든가 각종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작업실을 구성하고 배치할 것인지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차 오염을 디자인을 잘못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인동선, 물동선을 만들 때도 당연히 이런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그다음에 청정도 설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아까 QRM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실 리스크 어프로치가 굉장히 GMP에서도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를 통해서 내가 내 제품에 미치는 위험은 어느 정도냐, 그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크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사실 이제 GMP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제조 공정은 아까 작업실에 배치는 제조 공정 흐름대로 해라.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흐름대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제품의 임팩트가 품질의 임팩트가 없냐 있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용 시설을 쓸 건지 아니면 SUS 싱글 유스 테크닉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QRM을 통해서 활용을 하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멸균이나 소독 또 바이러스 제거, 불화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밸리데이션 돼야 된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생물체를 다루는 업체에서는 유출 대응을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양하던 배양 플라스가 깨졌다, 내지는 뭐 유리가 깨졌다, 아니면 갑자기 뭐 압이 이상해서 노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오염을 제거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염 노출 시 적절한 소독 이런 것들, 다른 제품에 영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차 오염에 대한 위험 평가. 멸균이 불가능한 것들은 전공정을 무균적으로 아까 세포 치료제 말씀을 드렸지만 무균적으로 공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교차 오염의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방법으로 교차 오염을 할 수 있을까? 고려될 사항은 일단 시설을 분리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그냥 따로따로 그냥 건물을 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전체 제조 치료에 대해서 캠페인 기반 또 그러니까 캠페인 기반이 되거나 분리된 시설을 쓰는 것이죠. 캠페인 기반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은 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다 생산이 끝나면 세척 다 해서 장비도 세척하고 장소도 작업실도 세척하고 해서 적절하게 이제 세척이 다 끝나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적합한 세척 절차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각 제조 제품과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당연히 밸리데이션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리된 시설 또는 캠페인 베이스, 세 번째로 패스식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품 공정을 진행하거나 원자재나 제품을 이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게 에어락이나 단계별 차압을 사용하는 겁니다. 에어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기의 어떤 가두는 곳을 에어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에어락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버퍼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서로 만나지 않도록 중간에 버퍼를 두는 거죠. 그래서 청정도가 서로 달라진 경계에다가 보통 에어락을 설치해서 동시에 이제 공기가 차단돼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인 것이고요. 차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압도 내가 아까 이제 압력이 높은 곳을 더 깨끗한 지역으로 보통은 설정하고 압력이 낮은 곳은 깨끗한 곳 인근에 설치해서 이게 거꾸로 공기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부분별 음압을 쓰는 경우도 교차 오염을 막는 그런 한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싱글 유즈 테크닉을 쓰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기타는 뭐 이런 전용 부품을 쓴다거나 뭐 특수 보호구를 입힌다거나 뭐 이동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그래서 교차음을 막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가장 이제 선택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내 업체에 맞는지, 내 제품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라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생산에 있어서 어떤 내용, 장비라든가 아니면 교차 오염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 이제 밸리데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밸리데이션만 해도 엄청 다룰 것이 많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비단 이제 제약 분야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번역하기를 그냥 유효성 평가 막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의미 전달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지금은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규정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경우 실시하게 규정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품목을 처음 제조할 때 밸리데이션 해야 된다. 이건 공정 밸리데이션이든 뭐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기계나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 공정을 바꾸는 경우에도 밸리데이션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조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밸리데이션 분야가 여러 다양한 거죠. 밸리데이션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토콜이 미리 작성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실시 결과, 결론을 종합한 보고서,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식약처라든가 규제기관에서 실시할 때 보면 밸리데이션은 항상 커플로 요구합니다. 패키지로. 그러니까 프로토콜 앤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프로토콜을 계획서죠. 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실행한 결과가 종합된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밸리데이션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실시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조치하고 기록해라.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 식약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밸리데이션의 이제 구분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큰 축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예측적인 밸리데이션이에요. 프로스펙티브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제품의 경우는 판매 전에 실시하고 품질에 영향을 주는 변동 요인이 허용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 예측적 밸리데이션의 기본적인 룰은 실생산 규모, 커머셜 배치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실제 생산 규모를 연속 3번, 연속이에요, 연속. 이거는 1, 2, 3번 또는 4, 5, 6번 이런 식으로 연속 3개의 로트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측적 밸리데이션의 사항이고요. 동시적인 밸리데이션. 원래 이제 모든 밸리데이션은 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맞죠? 미리 예측해서. 근데 이제 동시적인 밸리데이션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이란 말은 내가 실제로 생산하면서, 판매하면서 내가 밸리데이션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죠. 예측적인 밸리데이션은 판매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고요. 동시적인 것은 판매하면서 같이 실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뭐 방법이나 규모는 똑같습니다. 실생산 규모 연속 3개 로트로 해서 모두 적합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동시적인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내가 세라트를 많이 자주 만드는 제품 같은 경우는 세라트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1년에 내가 한두 배치밖에 안 만들어요 하는 제품은 동시에 밸리데이션 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그래서 1년 내가 생산할 때마다 해서 3개를 모아서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그런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소규모로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회고적인 밸리데이션인데요.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하고, 동시적인 컨커런트라고 하고요. 이 레트로스펙티브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기존 레거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생산하던 제품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동안에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조성이나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기존에는 나는 이거 밸리데이션 하기 전에는 그냥 자료만 만들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서 밸리데이션 해보니까 내게 기준, 뭐 내가 정한 기준에 다 적합했어요. 보통 밸리데이션, 회고적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는 연속 10개에서 30개 제조 단위, 10에서 30 너트를 보통 분석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요즘은 인용해주고 있지 않아요. 거의. 왜냐면 지금은 이제 밸리데이션 자체가 이제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새로운 아까 공정이라든가 이렇게 변경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예측적으로 보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어프로치인데 이제 재밸리데이션 있죠. 재밸리데이션은 기존에 밸리데이션 된 공정 또는 시설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의 예측적 밸리데이션과 다른 의미는, 이건 이제 연속 세 라트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나트 가지고 보통 실시하면, 적절하면, 기존하고 다르지 않으면 이제 오케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밸리데이션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방법론적으로는 세 가지인데 재밸리데이션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공정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여러 종류가 있죠.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고, 시설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시험 방법, 또 세척 방법,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 이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공정 밸리데이션만 설명을 드리면, 제조 공정 자체가 정한 것에 일관되게 제조됨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정 밸리데이션은 모든 공정이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제조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측적 밸리데이션을 실시해라. 회고적은 안 된다. 공정 밸리데이션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한 경우는 동시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원래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은 품목별로 실시해야 돼요. 품목 바이 품목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무균 공정의 경우는 공정별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주사제의 경우는 무균 공정 무균적으로 여기서 무균 공정이라고 하면 무균적인 조작 공정이에요. 아까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 전 공정을 무균적으로 조작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 세포 치료제 A, B, C가 있으면 세포 치료제 A, B, C를 다 일일이 무균 공정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따로따로 품목별로 안 해도 된다. 다만 이제 같은 예를 들어 이제 첨단바이오 의약품을 충전하는 공정을 다 무균적으로 한다. 나머지 공정은 이제 개별적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충전하는 공정만 우리는 무균적으로 해요라고 하면 충전 공정 전에 이제 예를 들어 무균 필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무균적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거죠. 품목 바이 품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품목들은 이 무균 공정을 제외하고 품목별로 공정 밸리데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밸리데이션의 프로세스를 보면 프로토콜을 일단 짜게 됐죠. 계획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에 따라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리포트를 설정하고 리포트가 보고가 되면 이 공정은 적절하게 구성된 공정이에요 라고 결정이 되면 SOP를 컨펌하는 거죠. 그러니까 SOP 자체가 이제 라이팅으로서 사실 컨펌인 거죠. 미리 SOP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그 SOP대로 내가 적용했을 때 내 공정이 전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밸리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공정 밸리데이션의 결과물은 그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의 SOP 정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제조 시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장비도 퀄리피케이션 다 끝나고 밸리데이션이 완결되면 그 장비를 사용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확립이 되는 거죠. 공정 밸리데이션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공정 밸리데이션의 고려 사항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첨단 바이오 제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는 조직이나 세포의 수량 이런 것들은 이제 가용성을 고려해서 공정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대한으로 공정에 대한 널리지, 공정에 대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밸리데이션 할 때, 그러니까 공정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내 공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어떤 것을 내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 이제 파라미터들을 결정할 때 공정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아우러서 시행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정 밸리데이션 수행 자체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무균적 공정과 멸균 공정, 또 바이러스 불활화, 제거 공정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밸리데이션을 실시해라. 그 밸리데이션 실시하되 소독 방법의 효과성을 증명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무균적인 모의 공정 시험. 그러니까 무균적 공정, 아까 무균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무균 공정 통틀어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6개월마다, 매 6개월마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균 공정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일반적인 밸리데이션은 뭐 내가 주기를 정해서 따로 뭐 1년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균 공정은 기본적으로 6개월마다 해라. 이렇게 규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배치 생산 간격이 예를 들어 난 배치 1년에 한 2번밖에 안 만들어요. 아니면 1년에 뭐 하나, 잘하면 2년에 뭐 3개 이 정도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배치 제조 전에 모의 시험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1년하고 6개월 사이에는 그냥 한번 모의 시험을 하면 되는 거고요. 1년 이상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제조 시작 전에 연속 3번, 초기 3번, 초기 검증할 때 3번 하잖아요. 근데 6개월마다 반복하는 거는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리데이션이니까, 재밸리데이션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1년 이상 생산 안 하다가 다시 내가 생산하려고 하면 연속 3번 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출발 물질이 부족할 경우는 대리 물질을 사용해서 공정 밸리데이션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대리 물질이 왜 내가 그걸 정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조 공정의 주요 부분의 실제 출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대리 물질을 사용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출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생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GMP에서 요구하고 있는지, 또 밸리데이션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 공정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특히 이제 ATMP에 있어서 중요한 무균 공정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GMP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출발 물질, 그다음에 생산 관리,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